첫 번째 글로벌 물류 시장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물류 산업 규모는 그동안 급신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물류 시장 규모는 약 3조 3천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배 규모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얼마 안 가서 2배 이상 되는 8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큰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가 성장해서 물류 수요를 늘리고 그 물류 수요가 다시 물류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순환을 가게 되는데 그 성장의 활력소 가운데 이제 중국이 들어있죠.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흥국들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글로벌 물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마침 2015년도에도 세계 경제가 미국 주도하에 경제가 호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이나 또는 개도국 같은 아시아 다른 지역은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출구 전략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신흥국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를 따라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그래서 글로벌 물류 산업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전망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GDP 대비 교역량 탄성치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죠. 8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가 되는 교역 증가율을 경험해왔고 그래서 그것은 2배다 이런 이제 공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2011년에 1.5배로 줄더니 2012년과 2013년에는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못한 무역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커다란 변화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 가운데는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합니다. 에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경제 발전이 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량이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또 소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어떤 성장 동력도 굉장히 약화돼서 이머징 컨트리들의 어떤 교역량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선진국이 줄면 개도국이 좀 늘고 이런 이제 호환이 됐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교역 성장률이 과거만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 산업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이슈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물류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고 과점 상태화되고 대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위 이제 글로벌 선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2M, O3, G6, CKYH2 이래가지고 한 4개의 글로벌 어라이언스들로 다 통폐합이 해서 한 30개 가까이 되는 선사들이 다 뭉쳐 있지요. 이렇게 4개로 다 돼 있고. 또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도 상위 5개사가 PSA 등 상위 5개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글로벌 포워더도 DHA나 키네나겔 그다음에 DB-쉔코 같은 이런 3개의 기업이 벌써 수년째 1, 2, 3위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물류 산업의 경쟁이 이렇게 몇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과점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류 시스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3자 물류 시장 성장인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제 3PL이라고 보고 이런 그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의 집단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수단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이런 물류 아웃소싱을 받는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3PL, 소위 그 제3자 물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2000년에 560억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 7천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로 엄청나게 커졌고요. 이 중 이제 아태 시장 규모가 2,5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약 3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PL 얘기를 할 때는
발달된 나라는 미국과 유럽일지 몰라도 시장 규모를 본다면 아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119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중국에 비해서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3자 물류 시장은 세계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현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 생존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이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그래서 세계 10대 물류 기업을 보던 3대 물류 기업을 보던 그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꾸준한 M&A를 통해서 대형화시키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 10대 기업이 50대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대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굳이 비교한다면 이들 10대 기업들의 그 매출액은 평균 업체당 13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좀 크다고 하는 8대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한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약 우리보다 5.4배 정도 규모로 커 있는 규모가 큰 그런 상태. 국내 물류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뭐 여러분들 다 다른 자료에서 많이 봤으니까 얼른 차지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차지 비중은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봐가지고 47조 원 정도로 해서 약 3.4%를 차지합니다. 고용으로 본다면은 141만 명을 고용을 해서 5.6% 차지합니다.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총 부가가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비중은 물론 절대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비중은 늘어나지 않는데 대신 고용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내 물류 산업이 고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국내 물류 산업이 그나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국가 경제 90% 이상 이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주로 통상 국가죠. 따라서 우리의 그 물류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140만 명 이상의 그 고용을 창출하는 또 유지하는 그런 산업이면서 특히 이제 해상, 항공 같은 운송업을 들여다보면 이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보이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이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라고 하는 데서 보존하고 커버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도 굉장히 관련이 된다는 거죠. 기업이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달을 하고 전 세계 생산을 하고 전 세계 판매하다 보니까 남는 건 물류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를 어떻게 SCM을 잘해서 전략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고요. 그것을 이제 물류산업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물류산업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면 물류산업은 운송업하고 창고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물류산업을 운송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송업 비중이 업체 수나 종업원 수를 보면 다 90% 이상입니다. 그 운송업 중에서도 육상 운송업이 있고 해상 운송업, 그 다음에 항공 운송업, 수상 운송업이 있는데 육상 운송이 또 전체 90% 넘습니다. 물류비를 잠깐 보면요. 국가 물류비를 보면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물류비는 GDP 대비 한 11% 정도, 이제 물론 국내 물류비 기준으로 보면 정도입니다. 이 비중은 2002년 이후에 거의 변동 없이 약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국내 물류비 11%는 일본이나 미국의 8%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물류비 차원에서의 그 현안이죠. 아무래도 국가 물류비는 이제 SOC, 물류 SOC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물류 SOC를 더 확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국내 물류비 중에서 수송비가 전체의 73%입니다. 재고 유지비가 2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업 물류비는 좀 다릅니다. 기업은 이제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2001년에 11%에서 2014년 10년 이상 지나서 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업에서는 물류비를 절감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대기업 물류비는 6.8%에 비해서 중소기업 물류비는 8.3%로 중소기업은 아직 물류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역시 운송비하고 보관비가
전체 87%를 차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 물류비라고 말하는 외부에다 위탁하는 물류비도 이제 48%까지 늘어났죠. 과거에는 34%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이제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아직도 자가 물류비가 52%라는 뜻이 됩니다. 국내 물류산업의 물류 전문 서비스 기업을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 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해운회사나 항공회사가 12개 회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류 전문 서비스죠. 3PL이라고 하는 제3전 물류 서비스 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8개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롯데, 버만판더스, 삼성, 현대로지스틱스,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8개 회사가 이제 차지하고 있죠. 이 8개 회사의 매출액은 총 22조 업체당 약 2조 7천억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물류기업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중소물류기업이 워낙 많고 그들이 아주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라는 문제점입니다.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9.9%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낮으냐면 매출이 업체당 평균 7,5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물론 대기업은 5,300억씩 됩니다. 근데 뭐 엄청 적죠. 문제는 중소기업이 그 인력이 전체 인력의 중소기업의 인력이 58%나 차지하는데 그 58%가 중소기업 매출을 17%, 전체 17%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7%를 전체 인원의 반이 하는 거예요.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34% 인력으로 71%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고용산업이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장년층 비중이 70%나 되고 관리자 직종이 11%밖에 안 됩니다. 특히 중소물류기업은 이제 규모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영위하고 있는 그 업종도 운송부문 같은 경우는 단순 위탁 서비스고요. 보관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단순 임대 수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송이나 보관 재고를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또 최적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소위 컨설팅도 하고 제3자 물류 서비스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단순 기능의 임대라든지 위탁만 맡고 있는 그런 실적이죠. 특히 이제 복합운송 주선업 같은 것이 이제 84년 이후에 이제 등록대로 전환되면서 업체 수가 엄청 늘어나고 과당 경쟁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대형화되지 못하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됩니다. 즉 중소물류기업들은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본 면에서 굉장히 그 화주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주기업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SCM 관련된 각종 솔루션들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이미 적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대행해줘야 될, 위탁받아서 해줘야 될 화주업체는 거기에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측면에서도 현장에 단순 그 인력만 있을 뿐이지 물류 서비스나 SCM은 기획, 설계,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전문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점. 게다가 국내 대기업들은 물류 전문 회사를 쓰지 않고 이전 물류 회사를 선호해서 우리나라 그 전문 물류 서비스 시장 자체의 성장을 한계를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즉 중견기업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능력은 되는데 대기업 화주가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돼 있죠. 특히 이제 대량 화주인 재벌 대기업들은 국내 서비스 제공자, 소위 러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LSP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파트너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회피를 합니다. 대신 이러한 물류 기능을 자기네가 했던 그 물류 기능을 자회사에게 넘겨주는 이자 물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물류 서비스 시장은 다 이자 물류 시장으로 거의 재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 SDS도 그렇고 LG 상사가 보안판터스를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적인 물류 기업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야 되고요. 근데 과연 그 기업들이 삼성 SDS가 정말 피나의 악을처럼 전 세계 시장에 가가지고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가 화주, 즉 삼성이면 삼성이라는, LG면 LG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인 이 화주 자체의 국제 경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퀴네 아글이, 근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남아공원 같은 데 서드아프리카의 모든 물류는 다 퀴네 아글이 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삼성 SS가 했다 칩시다. 그럼 퀴네 아글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 경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의 독립적인 제3자 물류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데 제약 요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위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되고요. 따라서 3PL을 활용하는 비중조차도 우리가 외국에서 부족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2006년부터 10년까지 보면은 3PL 활용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7, 80%대에 활용되고 있는 3PL 비중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60%대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우리 문제점 본다면 우리 물류산업 체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뭐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어. 정부의 정책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뭐 표준화 여러 가지 표준화가 있습니다. 근데 파리테만 본다 하더라도 제조업체인 화주에게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얘기. 물류 공동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류 공동화로 인한 그 장점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물류산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특히 기업 특성에 맞는 SCM 솔루션을 무장하는 그런 비중,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SCM 역할이 이제 구매 비용, 재고 감소, 유통망 이런 데 이제 갔죠. 지금은 공급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 이를 통한 부가 창출까지 다 커버하는 일종의 경영 기법이고 철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SCM을 기업 간 물류라고 하고 기업 전체 기업 집단의 물류 최적화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거는 뭐예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 철학이 되어 있고 경영 기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말씀드린 대로 세계은행에 보면 매년 다 21위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거에 2007년에 27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겁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홍콩이니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일본 많이 뒤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무역 7위, 8위, 9위 이 정도 무역 대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국가 물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 기업도 글로벌 물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세입니다. 여기 표현했다시피 DBCM과 DHL, 퀴네아겔 쭉 해외 8대사의 평균을 본다면 그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위 8개사의 평균이 약 9.3%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또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같은 그런 경쟁력인 유형 자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5.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대형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미흡합니다. 해외 진출은 역시 네트워크 경쟁인데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 무역량의 약 9%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물류기업 시장 점유율은 2.5% 내외로 낮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비스라든지 보안판터, CJ 대한통운 정도 그 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해외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3개 기업도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DHL이라든지 UPS 같은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한 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출해 나갔는데 이미 그때는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 확보를 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계속 기업 경쟁이 연결되고 이것이 물류업계에서 글로벌 물류기업과 우리 기업과의 네트워크 차이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요인이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LG, 현대자동차 같이 몇십 개씩 나가고 있는 그런 제조업들과 비교해서도 역시 해서도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이 적은 걸 보면 그런 기업들조차도 물류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실적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국의 그 글로벌 리더라고 말하는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를 보면 거버먼트, 정부의 자금을 받거나 또는 거버먼트 프렌들리 기업입니다. 어떤 형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수혜를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거버먼트 프렌들리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버먼트 기업 당연히 없고, 여기 좀 DHWN 같은 경우는 정부 소유 은행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국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시안코도 마찬가지 도이치반, 국영철도인 도이치반이 소유주고, DP월드도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정부 소유 기업이고, 코스코 말할 거 없이 중국의 정부 소유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세계 10위 안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극명한 겁니다.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이 알아서 해라라는 차원은 넘어선 경쟁 아니냐라는 거죠. 물류정책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의 물류정책 기조를 보면 7대 서비스 유망 산업에 포함돼서 참으로 다양스럽게 이 정부가 출범할 초기보다는 많이 개선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가 이제 7대 서비스 유망 산업으로 포함돼서 이제 물류도 중요하게 육성해야 될 분야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물류 기업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4년에 이제 92조에서 2017년에 135조로 연평균 10% 이상 매출을 상향시키고, 이것이 이제 우리 글로벌 물류 기업을 키워서 할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있고, 요약을 한다면 뭐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를 공급 확대하겠다,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확대하겠다, 항만의 효율적 활용, 전문 물류기업 육성, 해외 진출 확대, 택배 산업 선진화, 물류 인프라 제고,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물류 분야 규제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면서 물류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관심이 있는 이제 글로벌 물류 지원 정책을 잠깐 들여다보면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해서 조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실적도 2014년까지 총 한 25억 원 이상 지원을 했고요. 해외 시장 컨설팅 공동조사도 지원하고 있고, 또 KMI 등의 국제 물류 투자 분석센터 등을 운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하주 기업과 물류 기업이 동반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그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정책 협의회, 국토부, 해수부, 하주 물류기업 CEO로 구성되어 가지고 무역협회에서 지원센터에서 이제 2014년까지 총 13개 선정하고 금년도에도 5개인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수출은행에서 금리도 인하해주고 타당성 조사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인력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해줘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동반 진출해 나가는 이제 그런 뉴스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물류정책 개선 방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류정책에 대한 시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토부라든지 해수부의 물류정책은 그 물류 인프라 확충 개선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목표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물류 산업이 화주 기업의 물류 전문 서비스 제공 산업이다. 그래서 그것이 화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화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류 산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이 이제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물류 산업 자체가 이미 뭐예요? 미래 글로벌 성장 동력 산업이다라는 거죠.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체도 또 키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화주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정말 고도의 하이테크 엔지니어 산업으로 키우는과 동시에 그 자체를 세계적인 산업을 키워보자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많은 추진되고 있는 그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물류 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류 산업의 전문화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 글로벌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류 인프라 투자를. 그다음에 미래 신기술 같은 것을 접목해서 물류 R&D에서 물류의 성장성을 막 높여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 전문 시장 규모 확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자 물류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이 물류 전문 기업이 살 수 있으려면 3자 물류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3자 물류 시장의 물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 3자 물류화 시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 정책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세 지원도 있겠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 특히 이제 화주 기업이 자가 물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처분할 때 세액 공제라든지 특히 이제 상생 얘기가 나오는데 물류 기업이 대형 화주 기업부터 물류를 아웃소싱 받아서 이제 함께 윈윈하거나 또는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하는 그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상리 공생, 즉 둘 다 이득이 돼야 되지 윈윈 이제 한짝이 루즈돼서 안 됩니다. 지금 자칫 상생이라고 하는 정책이 중소 또는 열세인 물류기업을 더 큰 대기업이 좀 봐줘서 함께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생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커다란 방향은 뭐냐면 우리 물류 전문 기업이 더 전문화돼야 된다라고 더 고도화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기능 회복 규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합니다. 이번 작년 말에 물류 담당 임원에서 대한 상공회의에서 2015년도 물류시장 전망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중소 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위가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소 중견기업을 좀 어떻게 키워주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류 산업이 좀 클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형화, 즉 중소 중견기업을 그들이 단순 임대라든지 단순 위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할 수 있는 자금적이거나 인력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대형화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회사들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부조정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서울과 수도권이 동부가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소비시장인데 여기와 관련된 물류가 꽉 막혀 있어요. 이걸 만약에 키워놓고 풀어놓으면 그 물류시장이 몇 배로 늘어날지 몰라요. 자유무역 지역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무역 지역 지금은 상하이라는 도시를 전체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묶은 나라예요. 중국은 도시 전체를 홍콩 같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해봐가 되니까 푸젠 어디 네 군데 또 다 도시 전체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홍콩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처럼 항만 배후단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지대 딱 돼 있어요. 6개 항만에 항만 시설만 자유무역 지대입니다. 근데 얘네들 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인천항과 인천공항 배후단지 우리가 지금 말한 항만이나 공항 배후단지 정도만 자유무역 지대로 풀어만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만 해준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불편합니다. 물류와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전 가장 커다란 것을 수도권 자유무역 지대에 지정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특히 물류 중심 지역이라는 공항과 항만 어차피 이제 내륙에서 제조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같은 제품도 수입되고 같은 제품도 수출돼야 되는 상황에서 공항하고 항만이 물류 중심지, 제조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인 이 지역을 빨리 자유무역 지역으로 확대해서 물류 산업을 좀 규제 완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물류산업 전문화 지원입니다. 물류산업 업종을 좀 전문화해야겠다. 고용을 창출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류산업이 단순히 운수 및 보관업, 운송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드웨어 중심의 업종입니다. 해상 운송, 육상 운송, 항공 운송, 수상 운송 이렇게 물류산업 운송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업이라든지 물류 서비스 제공업, 화주 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서비스를 한다든지 택배, 컨테이너 운송, 종합 물류 서비스, 물류 컨설팅 같은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이테크 엔지니어, 컨설팅 같은 그런 그 업종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송과 관련된 업종과 함께 하이테크 엔지니어인 그런 그 물류 서비스의 업종으로 구분을 시켜서 그 세분화된 구분별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물류산업 업종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뭘 관련될 본다면 이제 뭐 많은 분류 체계나 법 개정이 있어야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물류 인프라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류 인프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물동을 많이 처리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류 인프라에서 가장 커다란 그 평가 기준은 얼마만큼 고용을 창출했는가라는 거죠. 즉 첨단 산업화로 물류 산업은 고용 창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또 뭐 매출액 10억 원당 뭐 유발 개수를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 물류단지를 들여다보면 우리 물류단지하고 다릅니다. 훨씬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해요. 물류단지 들어가보면 여러분 다 가보셨습니다만 우린 창고냐 그 안은 뭐예요? 창고 한 구덩이에 3분의 1은 작업장이 있죠. 그 안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활동 다 해요. 우리는 단순히 임대 사우드편에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 공항, 배후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물류 인프라의 성과를 평가를 할 때 고용 창출 실적을 최고의 평가 기준으로 하는 고용 중심적 정책, 이것은 우리 물류 인프라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물류 산업이 정말로 전문화되고 고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입니다. 이미 여러 번 그 정부가 그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오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아까도 하다시피 세계적인 기업은 다 정부 기업 아니면 가먼트 프렌들리 기업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공공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조세 혜택에 의해서 조세 특례로 혜택을 줘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들 여러 가지.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자기네 그 해상 운송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500억 마르크를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그래서 약 1,200척 이상의 참여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물류기업 해외 진출이나 유수기업 M&A에 장기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고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국내 재벌 기업들이 다 이자 물류 회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자 물류 회사를 다 M&A를 하자 그죠. 누가 하느냐?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공동 투자한 물류 대기업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예요. 만들도록 유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 LG, 그 다음에 지금 관심 있는 포항제철, 농협, 물류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니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지 말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관련된 전문 물량을 이 회사를 통해서 세계를 진출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퀸앤아겔, 일본통은 전부 다 지난 5년간 10개 이상의 기업을 다 M&A 한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이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회사를 M&A 하겠냐는 거죠. 외국 사례 미국 같은 경우도 UPS, FedEx를 전부 다 M&A를 통해서 했고요. 독일도 TPWN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 전부 다 M&A 통해서 됐고, 싱가포르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류 인프라. 물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웬만한 지역의 철도, 도로, 그다음에 항만 전부 다 차이나입니다. 남미 가면 진화라고 하죠. 다 진화가 다 하고 있어요. 요만한 항만도 차이나 갑니다. 우리가 가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다 중국이 하는데. 굉장히 반깁니다. 정말 너희들이 좀 와도 좋겠다. 너무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이 다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그 나라의 물류기업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중국 다 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류 SOC 인프라를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를 투자해 나간 이 역시 민간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특단의 그 관심을 둬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 R&D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그 IT 솔루션에 관련된 모든 SCM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물류 환경에 적합하거나 또는 해외 특정한 지역 시장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물류 표준화 공동 물류와 관련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공구사슬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리엔지니어링 관련된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예컨대 사물 인터넷이나 드론, 로봇, 3D 프린터, 빅데이터 같은 소위 5대 신기술은 좀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물류 산업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일들에도 역시 커다란 이제 물류 산업의 앞으로 동력과 또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을 할 수 있는 R&D를 강화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정부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고, 또 이게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 방향은 맞는데 이게 실현하는 수단을 그럼 어떻게 찾지라는 고민을 사실 따르면서 굉장히 고민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나 이런 건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좀 비판한다거나 아니 조금 생각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정부의 이 역할이란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들 좀 한번 다른 분야도 오셨기 때문에 한번 냉철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어쨌든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정부가 역할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시대적 개념으로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양 교수님께서 예시를 들었던 DHL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소유 자산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딱 논리로 가져가신 부분이,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가 예전에 정부 주도하에 DHL이나 독일이나 모든 다른 분야도 원래 정부 자산이었는데 한계가 비치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민영화 시켜갖고 뛰어쳐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창의라든지 새로운 시장 같은 개척해갖고 원래 정부 자산이었던 거를 활용해갖고 뛰쳐나간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랬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사실 그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있는 지금 자잘한 이제 우리 영세한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글로벌 리더로 발전시켜라. 이거는 거의 막 임파서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접목한다면 남은 영역이 아마 농협이나 아니면 그 우체국 영역 부분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자산으로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네가 기본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시장 개척을 통해서 한번 나가봐라. 그럴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 줄게, 좀 장애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컨셉을 잡는 편이 그게 아마 현실적이고 또 미래 방향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정부가 정책을 지원해줘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반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기존에 그 물류 부분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부분만 순종을 잘 키워갖고 대형화 시켜가지고 글로벌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맞느냐? 그러면 그게 동력이 사실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장점을 활용해갖고 유통이든 아까 유통, 무역, 그래서 진정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제3자 물류만 잘해가지고 네가 한번 자격고 저 생크든지 무슨 DHL이든지 한번 나가봐라. 이거 부분은 아마 굉장히 벽으로 느껴질 거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조그만한 나라에서 기업도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 규모 갖고는 이게 아마 정부 지원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힘들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면 다른 영역을 접수하거나 시도해보거나 하는 이런 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역액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물류 기업이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크다 그러면 조금 무역급까지 같이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통시장에도 같이 진출해본다든지 등등 다른 이종 영역, 자기가 있는 데서 너무 그 완전히 다른 영역하고 접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장점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앞, 뒤로 제가 전후로 좀 재가지고
연관된 영역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가는 거는 아마 그런 모델이 사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마 여기 연구 테마 중에서 하나 넣을 거면 이자 물류기업 대기업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 과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걸 나쁘다고만 볼 거냐.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미 자기는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리 서로 결합해갖고 잘하도록 같이 도와줘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물류 리더 기업 좀 키워야 된다 하는 부분은 좀 빨리 갈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중견 상태에서 빨리 정부가 뭐를 물리력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줘갖고 빨리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튀나가라.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관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대개가 정부 업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특정 업종에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정치화가 됩니다. 정치화가 된다는 게 어떤 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자꾸 너무가 남이 들어오는 걸 일단 싫어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만났던 이야기는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개 업종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자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남이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달라. 기존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내실하게 성장들까지는 좀 규제를 해달라. 이런 게 사실 많았지만 결국 큰 흐름에 의해서 결국 규제 완화가 돼가고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번째 나온 문제는 또 이제 외국 그때 IMF 터지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뭐랄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를 개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또 오니까는 결국은 또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도록 또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달라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리 정부가 막아달라고 해봤자 결국 큰 대세나 트렌드는 이걸 끊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정치적 로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만 갖고 그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어쨌든 이왕 나갈 거는 그냥 탁 틀고 나가는 막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게 결합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또는 계열사 간의 연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아마 이런 화두도 아마 논쟁거리 될 수는 있을 건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이 택배사 자회사를 인수해갖고 하는 부분을 우리 뭐 내적으로는 참 택배회사들은 사실 안 좋아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과연 이제 안으로 끼고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틀고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회적 지성들 간에는 어쨌든 좀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부처 간에 분산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 저는 창조와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각 영역을 자꾸 수성하려고는 하지 말고, 물론 산자부간 유통은 이제 자기 거다 그러고 물류는 국토부다 그러고, 또 물류 중에서도 국제 물류는 또 해상 물류가 제일 압권이니까 해수부 거다고 이렇게 샀는데 아마 그거는 좀 비생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자기 거라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는 구분하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서로 간에 융복합을 시킨다는 데서 결국 풀어야 되는 건 아마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제 부채 간의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풀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부채 간의 어쨌든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애를 쓰겠다. 너무 물류는 우리 거니까 너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통이라든지 농수축산물, 굉장히 농수축산물이 사실 떠오르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특성이든지 아니면 중국의 역직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농수산물이 그 기본 굉장히 좋은 소스 자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농림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농림부가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는 안에도 그런 거를 잘 치는 콜드체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 인천국제공항에도 그런 걸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중국 공항에 또 받아줄 수 있는 또 센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부처가 힘을 좀 합쳐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인프라든지 뭐든지 돈이 들어가는다,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현실적인 사실은 고민을 사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세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에서 이제 SOC를 줄이고 복지 쪽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 정부 기조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 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기재부를 상대하다 보면 그거는 정말 실현될 수 없는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다행히 저는 부동산 산업과 쪽에 갔다 와서 거기서 하나의 툴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 그게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하나 이게 개발을 하든지 임대 관리를 한다는 데 했을 때는
이게 원래가 자금줄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문 업종 회사가 그걸 개발하고 관리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분에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자금은 사실은 지금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 도는데 이걸 정부 자금을 셀 수도 없다 그러는 데서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실현 가능한 모델이 아니고 민간 부동 자금을 이 전문 업종한테 좀 맡길 수 있는 툴, 비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자금을 끌어들여서 진짜 필요한 수익이 조금은 나오는 이런 시설 투자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그 장치를 어쨌든 저는 저기서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건드리고 왔기 때문에 1월 6일에 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좀 머릿속에 둔 거는 하여튼 그런 리츠 개념을 우리 쪽에서 접목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부 것도 사실은 정책을 터치할 환경 분야든 뭐든 터치할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대개 보면 자잘해 가지고 그러고 뭐 하게 되면 이게 실집행률을 기예처나 국회에서 하도 따지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제대로 지원도 못 해주면서 중간에 가다가 잘린다든지 아니면은 외래 실집행률이 낮아 이러면 그 다음 예산을 또 좀 빼겠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하죠. 불안전해서 이게 생색만 내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물류산업 발전 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민간 자본을 좀 어떻게 좀 끌어들여갖고 이걸 자본화해갖고 기금으로 해서 조금 재정 지원해갖고 국회 터치받고 기재부 터치받아갖고 이거 불안전하게 제한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자유롭게 이거를 진짜 특화시킬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R&D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이거는 뭔가 좀 기본 체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드론 개발한다, 무인화한다 그래서 이게 민간 부분에만 다 그럴 게 아니고 물류 부분에 응용하는 부분은 좀 기초 연구든 아니면 응용 연구든 정부 공공 부분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예산 설계 상태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좀 그러고 하려 그러면 뭐라고 자꾸 따져가지고 나중에 이 비판만 자꾸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이거를 제대로 밀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물류산업기금을 저희들이 조금 재원을 어디서 발굴할 것인가를 사실 내부적으로 좀 생각하고는 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길을 뚫어보려고 일단 지원 실탄이 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이자 물류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크게 이렇게 반대를 하진 않아요. 하는데 지금 각자 지금 보따리를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한 시장에서 보려면은 이 각자 꿰찬 게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주체인 회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그런 것들을 꿰차고 할 수 있을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이 없다 하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민간에 맡기면은 민간 이율이 높은 거예요. 이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간혹 지금 국토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떻든지 그 국가적인 차원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주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능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냐면 국가 공무원은 그냥 뭐 행정 전문가지 그 업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민간에 저 전문가가 있으면은 전문가가 잘 활용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거를 총망라해서 그거를 내가 담당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엉뚱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민간의 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할이 절대적인 필요하다고 봐요. 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그런 의견이 좀 있네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수송 분담률로 보자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물 자동차 이게 지리적인 여건상 이제 화물 자동차로 하루 안에 모든 화물들을 대부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물류 운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선진화 제도들이 있습니다. 선진화 제도 여러 가지 그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라든가 뭐 직접 운송 의무제라든가 뭐 최소 운송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그 굵직한 한 3가지 정도의 제도가 이제 지금 2013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좀 그 시장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뭐 연구소, 학계, 정부가 모두 노력을 해서 좀 제대로 이왕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화물운송 시장 선진화를 위한 어떤 제도가 제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과 관련돼서 일단 한중 간에는 육상, 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이 지금 협정을 맺은 상태고요. 그 협정을 통해서 지금 한중 간에는 그 카페를 이용한 복합운송, 해상, 육상 복합운송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한 4년,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 복합운송 자동차의 어떤 운행 횟수가 뭐 한 700여 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조금 개선하는 이왕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합운송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항만에서의 어떤 담보금 문제, 담보금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차량이 지금 입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담보금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항구에서도 이제 중국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대당 한 4만 원 정도 이게 수수료를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설비나 이제 활어 같은 것들이 주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품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일에서도 지금 복합운송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이제 시모노세키 항까지 이제 8대의 어떤 그 복합운송 차량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그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서 지금 복합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일본 측에 보면 일본 항만협회라는 그러한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조금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될수록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본사업으로 추진은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양국 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동반되어야지 이러한 한중한일의 어떤 복합운송 시스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미시적인 것보다 좀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물류 잠재력, 물류 시장은 상당히 커나가는데 글로벌적으로 우리는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기준인데 우리가 한 2%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잠재 시장 성장력은 3에서 7%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상당히 과거적인 관세에 많이 젖어 있지 않냐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업체를 가끔 다니면서 얘기를 좀 듣습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가장 크게 말하는 부분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물류 기능, 수송, 배송, 수배송이라든가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기능적인 부분으로부터 발생된 게 물류 산업이 옛날에는 물류 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쭉 말했듯이 물류라는 부분은 자동차의 앞바퀴가 잘 가야죠. 유통하고 물류가 엉그러져서 잘 가야 이게 잘 가는데 지금 자꾸 그 물류 기능에서만 물류 산업의 발전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막혀 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자기들 그룹의 주력 산업을 물류로 잡겠다.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좀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 모델을 찾지 못해갖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도 조금 저 자신부터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아까 양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물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물류에 대한 연구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 우리 교통연구원 같은 데서 수배송이나 수송이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물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그리고 물류를 하는 기업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앞서서 우리 학자들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물류 산업의 모델은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런 예로 우리가 기업이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 하는 부분. 아까 유통물류 융합적 사고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롯데 유통이, 롯데가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마켓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 이걸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옴니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송 시스템, 수배송 시스템입니다. 물류죠. 그래서 현대 로지스틱스를 인수하게 된 배경도 그런 이제 근간에서 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 유통하고 물류를 상당히 좀 연관시킨 융합적인 사고의 전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 물류 시스템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지 수배송을 자르자, 보관을 자르자, 하역을 자르자, 포장을 자르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상품 취급, 상품을 우리가 그러니까 상품 획득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상품을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이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서 유통물류 융복합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저는 아까 우리 국토부의 유통물류 정책과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산업부에는 유통물류 서비스과가 있습니다. 유통물류 서비스과가 있는데 유통을 하면서도 그 산업부하고 접촉하면서 유통을 하면서도 상당히 얽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만 막 가고 뒤에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유통물류 아까 우리가 이상일 정책과장님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정 기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물류 산업이라고 그러게 되면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 기준 표준 분류표를 보게 되면 물류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류정책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류 산업이라는 부분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좀 집어넣어서 통계가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고 아까 김진일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고 하는 부분에 있었고 통계라도 확실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부분에 틈새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국토부 종합물류 인증 심사 쪽에 이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증 제도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물류 인증, 글로벌 물류 인증, 녹색 물류 인증, 하여튼 인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기업이 자유롭게 이게 같이 합쳐서 뭐 해나가는 시대에 대기업으로 키워야 될 때는 대기업으로 키우지만은 그에 따른 균형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도 나름대로 커나가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 인증제도만 나아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갈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제도라든가 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아까 우리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화물운송에 대한 어떤 선진화 이런 부분에서 물동량 신고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나가길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물류라는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요. 전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이 수송 전문가도 아니고요. 배송 전문가도 아니고 포장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합 전문가, 물류하고 IT 융합, 물류하고 유통학 IT 융합, 물류하고 IT하고 융합하고 인간공학이 융합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잡고 있는 우리 인프라로서 잡고 있는 그 잠재력 3에서 7%의 수준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주 미시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융복합 시대에 물류도 융복합으로 물류 산업의 영역을 상당히 확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